예, 4시 3분이 되었습니다.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021년 3월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원래 발표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그 1, 4분기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원래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오늘 이번 3월의 커다란 기획은요, 자유주의 대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목 주제 의식 아래요. 조배준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조배준 선생님께서는 서양 철학 1세대와 자유주의 없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부제로서 오래된 미래로서의 한반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를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논문, 이 발표에 대한 토론은요, 숭실대 유현상 선생님께서 흔쾌히 맡아 주셨고요. 그래서 발표 조배준 선생님, 토론 유현상 선생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기획은 한 2시간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2시간 좀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발표자께서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발표해 주시고, 뭐 토론은 시간 구애를 두지 않겠습니다. 예, 그냥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편에 그래도 오랜만에 우리 전임 연구협력위원장님께서 와주셨으니까요. 우리 지금 현 연구협력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회장님 계시지만 연구협력위원장님께서 그래도 인사를 한마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연구협력위원장님 예,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니, 선생님 전임은 아니시고요. 현임 우리 박지용 지금 연구협력위원장님의 예, 박지용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예, 나 여기 박지용 아니 선생님 인사 나한테는 말씀 안 뜨는데. 청했습니다. 네. 예, 박지용 선생님. 다행이네. 박지영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박지영 선생님 어디 웃는 가셨어? 모습만 지금 나오고 계신데. 예. 소리가 켜야 돼. 소리 꺼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막 검색을 하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현상형 뵈니까 굉장히 반갑고요. 오늘 조배준 선생님 발표 굉장히 재밌게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계속 참석해 주신 우리 회장님도 짧게 한 말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조배준 선생님이 진짜 오래간만에 뵈요. 그래서 일단 너무 반갑고요. 또 유현상 선생님은 지난번에 그 EBS 관련해서 정말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일이 잘 되면 계속 잘 부탁드린다는 이런 아부성 발언을 좀 할까 하고요. 원래 발표회야 뭐 워낙 박민철 학술 일부장님께서 쭉 성실하게 잘 해주시고 하니까 이 성원도 항상 10명 이상 잘 되는 것 같고, 또 좀 기다리다 보면 사람도 더 올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저는 한국 근현대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최근에 들어서 갖게 되었는데 재미있는 발표가 될 것 같고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유현상 선생님께서 먼저 가벼운 인사 말씀 해주시고요. 오랜만에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유현상 선생님 인사가 끝나면 조배준 선생님 인사, 그리고 바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유현상 선생님 인사 짧게. 좀 전에 인사했었는데. 여러분 오랜만에 뵙고요. 논평을 맡았는데 제가 어제 받았는데 분량이 많아서 제가 읽느라고 읽었는데 좋은 논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질문 몇 개 던지는 것으로 대신하고, 이따 그 논평 글은 이따가 아래 한글로 작성해서 제가 여기 올리지 못했는데 이따 공유 화면으로 이렇게 올려서 논평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듣고요. 저도 오늘 좋은 시간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배준 선생님 인사와 함께 발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바로. 네. 예, 제가 지금 올려드린 원고는 그냥 논문의 초고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원래 예고된 제목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조금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분량도 조금 신경 안 쓰고 썼기 때문에 조금 제가 압축적으로 요약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화면 공유를 하기 전에 좀 전반적인 제 얘기를 좀 이 주제에 대한 생각을 드리고 싶은데요. 흔히 이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형태로서 오늘날 이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극심한 이 갈등,
마치 좌와 우가 실체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게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우리의 해방 공간, 해방 정국으로 가면 사실은 그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분단의 제도화, 남북 분단의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어, 체제와 이념을 위해서 철학과 사상적인 운동으로서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들이 어, 완전히 그 파괴되고 그렇게 제도화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그런 관념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두 축이 절대 화합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근원적으로 따져 들어갈수록 근데 이제 마치 자유민주주의는 너무 견고하게 되어 있고 어, 그것이 뭐 사회주의와 연관시켜서 마치 인민민주주의는 완전한 180도 각도에 서 있는 대립항으로 인식되는 것 같은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잘 결합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반대편에 인민민주주의가 놓여 있는 것인가? 그러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였고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체제였냐? 예, 그렇게 표방을 했지만 실체적으로는 다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들어서 유튜브나 뭐 이 그 소위 말하는 우파 유튜버들 얘기를 그 채널을 기웃거려 보면 급격히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훨씬 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옹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거는 그 양자의 어떤 지속 가능한 상호 보완적 관계, 자유와 민주에 대한 가치에, 그러니까 또는 그 사적 사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평등 추구라는 이 대립적인 기존의 애매한 상태에서 봉합되고 합의되어 왔던 자유민주주의의 이론적 틀이 세계사적으로나 한국 사회의 맥락으로나 흔들리고 있구나. 역설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옹호가 더 커질수록 기존 체제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을 더 보여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점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를 다시 문제시 삼는 것은 너무 캐캐묵은 문제잖아요. 87년 이후에 정리된 문제라고 다 정치학계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교과서에서 배우는데 하지만 이 문제를 다시 재론하는 것은 세계사적인 보편성을 가지면서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가 나온 이제 21세기 들어서 계속 들리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한반도의 그 맥락에서 역사적이고 사상적인 특수성을 가진 개념이다. 이것이 좀 너무 관가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 정치학계 관련 민주주의 책을 보면 마치 민주주의 개념이 완전 무결하게 수입되어서 한국적인 맥락을 가진 것처럼 하는데 저는 해방 공간의 필터링을 꼭 거쳐야지만 왜 이런 민주주의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믿게 되었는가? 체제로서나 사상적으로서나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가 경직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방 공간에서 오늘 박치우라는 철학자의 생각을 통해서 조금 고민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가 국가 이념으로서 반공 독재를 은폐하는 체제의 어떤 외피에 불과했다라고 만약에 본다면은 왜 그것이 그렇게 매끄럽게 제도화될 수 있었을까? 과연 근데 그게 매끄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방 공간을 공부하면서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서론을 이 정도로 하고 화면 공유를 제가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잠시만요. 예. 네, 잠시만. 예.
네, 잘 보이시나요? 예. 그 굵은 글씨 위주로 한번 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 제목이 좀 달라졌는데요. 어찌됐건 큰 방향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양 철학 1세대 박치우와 유해된 한반도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조배주 선생님, 그 예. 화면을 조금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이 이렇게 저한테는 좀 작게 보여요. 조금 이제 좀 괜찮으신가요? 크기가? 아니요, 지금도 그대로인데요? 왜 조금 그게 안 되나요? 약간 지금 제 화면에서만 크게 보이나 본데 잠깐만요. 그런가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다 괜찮으신가요? 저는 프린트를 하긴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다른 분도 괜찮으시다면 예, 뭐 제가 지금 전체 화면으로 보기를 네. 했는데 전체 화면으로 안 보이시나요? 다른 분들은? 전체 화면을 보면 좋을 크게 것 되나요? 같아요. 저 예? 확대를 눌러보시죠. 저기 플러스 있는 예예예. 이렇게 지금 조금 너무 크게 됐네요. 너무 예예. 조금 하나 두 개만 낮춰주세요. 네. 요 정도면 되지 네. 않을까요, 선생님? 예, 네네네. 어떠세요? 좋네요. 이 정도면 좋습니다. 예, 그러면 굵은 글씨 위주로 너무 시간 길어지지 않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민주주의라는 기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문제는 각 정치 노선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기준이었고 서로의 차이를 부각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또 쟁점이었습니다. 좌익과 우익의 다양한 그 세부 스펙트럼과 그 사이 중도파 모두 새로운 국가 건설의 청사진 비판의 무기로서 민주주의라는 그 개념을 화두로서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자면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고 논쟁이 짧지만 크게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해방 직후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보다 이제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문제, 그리고 토지개혁 문제, 이건 좌와 우가 모두 다 요청을 받았던 문제고, 또 식민지적 통치기구를 어떻게 해체하고 재구성할 것인가, 새로운 국가의 그것으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에 대응하여 개진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용어나 내용, 방식이 있어서 각각 일정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해방 공간의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대 인식이라든가 활용하는 개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관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크게 보자면은 우파 민족주의 세력, 임정 출신의 우파가 있었고 온건 좌파 혹은 중도 좌우익 그룹도 결국 민주주의 투쟁에서 미군정에 의해서 탄압받고 배제되어 왔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한국 전쟁을 지금 제 굵은 글씨 위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전쟁을 전후하여 남쪽에서는 이 자유당과 친일 지주 출신으로 대변되는 한민당만이 남았고 북쪽에선 김일성의 만주파만이 유일한 개방적 이념 공간으로 남아서 사실은 한 만 2년이 채 안 되는 사실은 전쟁까지 5년의 기간이었지만 사실상 이 민주주의 논쟁이 있었던 기간은 만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나왔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사상적 맹아들, 유일하게 민주주의들로서 복수 형태로 있었던 그 맹아들에 대해서 좀 재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분단이 제도화되는 과정은 중간파가 축출되고 해방 공간의 이념적 대표 체제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단의 제도화 과정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그 제도화되었냐, 그게 이제 민주주의 개념에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해방 공간의 민주주의 논쟁의 특징은 이게 분열론이나 통합론이나 각각의 그 어떤 그 입장을 대표하는 아이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익은 사실은 이중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 통합론으로서 민주주의를 보자면은 그 우익과 대립각을 분명히 선명하게 만드는 장치이기도 했고 범민주 세력이라고 하는 친일파 반민족 세력을 제거하고 그리고 지주 세력을 제거하고 제외하고
일단은 합리주의 세력, 박치우의 표현을 빌리자면 합리주의 세력이 연대하고 통합하는 가치로서 제시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통해서 분열과 통합을 동시에 전술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고요. 우익은 그 좌익에 비해서 비교적 상대적으로는 정치적 무기로서 활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프레임을 각인시키는데 그런 걸 각인시키는데 주력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도 세력은 민주주의를 가장 이 세 진영 중에서는 가장 선명하게 통합의 아이콘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이 신민주주의자들, 그래서 미국식도 아니고 소련식도 아닌 조선식을 좀 주장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민주주의는 신국가 건설의 이념으로서 통합을 추구하는 가치로 활용될 수 있었지만 분단 과정에서 이 통합적인 가치는 다 사장되고 자익과 우익에게 서로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면서 그 에너지가 민주주의 논쟁의 에너지가 다 소멸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들은 많이 정리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좌익은 그러면 하나로 단수 형태로 존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좌익 안에서도 굉장히 격렬한 사상 투쟁이 있었고 조직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 게 앞으로의 과제인데요. 근데 이제 그러면 좌익은 결국 그 당시 중국이나 동유럽에서 시작되고 있던 소위 말하는 체제로서의 동유럽식 체제로서의 인민민주주의의 자장으로만 수렴될 수 있느냐, 또 그런 문제를 던질 수가 있고, 조선식 민주주의를 강조하거나 나중에 그 분단 체제에서 나온 한국식 민주주의 그런 것처럼 민주주의 논의를 통해서 통합의 가치를 역설하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전면화한 것은 과연 중도파만의 그 몫이었을까? 좌익은 통합론으로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주장했는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는 서양 철학 1세대를 앞으로 이제 제가 다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지만 일단 박치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쪽에서는 21세기 들어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 북한에서는 92년에 조국 통일상을 수여했다라고 하는데, 그 혁명 열사등이나 이런데 뭐 이렇게 추앙받는 그런 존재는 아니고,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최소한의 복권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사상적으로는 아직도 다루기는 북에서 어려운 존재입니다. 어찌됐건 이 박치우의 사회 정치 철학의 단면을 민주주의 개념을 통해서 살펴보고 적대적 분열을 과연 민주주의는 분열론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느냐, 통합론으로서 또는 분단 극복론으로서 민주주의가 새롭게 재사유될 수는 없느냐, 통합적 가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서양 철학 1세대 정치 철학의 특징인 실천성을 기반해서 해방 공간에서 박치우가 민주주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대립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사이에서 어떤 다른 제3의 사상적 지대를 만들려고 했는가, 그리고 지금은 민주주의 논의와 역사적으로는 이제 동떨어진 것 같은 파시즘의 세계사가 막 끝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파시즘과 합리주의 문화가 어떻게 민주주의 논안에서 다루어졌는가, 그런 문제들도 좀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이 철학의 분단, 결국 민주주의 논의의 단절, 민주주의 논의의 공론장의 단절은 철학의 분단으로 이어졌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성사적 의미로는 어떤 가치를 또 가지냐, 뭐 이렇게 문제의식은 거창한데요. 이게 제대로 구현되지는 절대 못했습니다. 그냥 문제의식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해방공간의 민주주의 담론장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일제강점기에는 고유한 어떤 정치적 공간이 마련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일본이 아니라 일제 그 역사에서도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절이 1911년부터 20년대 후반까지는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실험이 되었는데, 이제 만주사변이 30년대 이후로 완전히 일제가 군국주의화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30년대 이후로는 완전히 그 억압된 개념이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억압된 에너지들이 해방 공간에서 폭발적으로 짧게 그 각 진영의 비판의 무기로서 드러났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항일 운동과 국권 회복을 위한 민족주의적 담론 또는 반제국주의적 담론, 각 진영에 맞게 민주주의가 옷을 다르게, 색깔을 다르게 입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근데 하나의 공통점은 민주주의를 빼놓고는 근대 국가를 어떻게 만들까? 그 당시 언어로 얘기하자면은 그 조국 통일 조국 근대적 국가 수립이라고 하는 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모두 다 활용하고 그 무기로 활용하지만 그것에 담긴 가치와 지향점들은 모두 다 다른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민주주의 논쟁을 주도했던 것은 좌익인데요. 좌익은 반공은 반민주주의라고 하는 등식을 확산시키려고 처음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민주주의가 이제 어떤 건지 살펴볼 텐데 민족주의적인 것이 민주주의인 것이고 민주주의적인 것이 민족주의다. 그러니까 독립 세력과 어떤 반식민적인 당시의 그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다 민주주의로 수렴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운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인민을 포용하는 통합적 가치이자 우익과의 전선을 가르는 분단의 가치를 갖는 어떤 이중적 개념이었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적인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정파의 정치 세력화 및 내부 조직화가 직결되는 실천적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남남 갈등은 제도권 안의 정치 또 제도권 밖의 정치를 다 아우르는 거지만 이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또 분단으로 가느냐 분단을 극복하느냐의 문제 그런 기로에 놓인 실천적인 논쟁이었다는 점에서 또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차이점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좌익의 당시의 입장을 박헌영의 8월 태제로만 설명을 주로 하는데요. 8월 태제는 사실은 간단하게 말해서 조선혁명의 성격은 일단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우선이다. 우리가 갈 길이 먼데 당장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일찍 이 해방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준비해 왔던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이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국가 건설을 위해서 어떤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의 실현의 전 단계로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반제국주의적인 독립과 반봉건주의적인 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배격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당시에 이제 굉장히 문맹률이 높은 상황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거부감은 크게 있지 않았던 그 당시에서 이 우익이 시도했던 공산주의라고 하는 어떤 악몽에 대한 어떤 그런 공포감을 극복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가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에 다양한 요구들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정치적 그릇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 이런 점에서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세력은 결국 그 조공 세력은 현 단계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추진하려는 일부 정치 세력의 기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입장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조직이 정리가 돼 버리죠. 결국 표면적으로만 보자면은 이런 좌익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조공을 중심으로 하는 좌익이 인민민주주의를 주장했다. 결국 이것은 북한식 사회주의로 이어지고 동유럽 당시 코민테른의 지위를 받는 이런 기존의 입장과 다를 바가 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한국 그 당시에 이제 한반도의 인식으로서는 어떤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국적인 맥락이 굉장히 컸다. 그리고 좌익 내에서도 격렬한 어떤 투쟁이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은 단순화시켜서 인민민주주의를 주장했다. 이렇게 단순화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가장 급선무로 필요한 것이 사실은 뭐 기본권의 보장이에요. 예, 그리고 차별에 대한 금지, 평등권에 대한 확산, 그리고 보통선거권의 확보. 그러니까 결국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근대 민주주의 사상의 그 자양분인 어떤 제도적 그런 그 성취물들을 우선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겉으로 표방한 것은 인민민주주의 형태였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절차적 그 민주주의의 제도화, 의회제 확립, 뭐 이런 그리고 지금도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인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어떤 자유권과 평등권을 동시에 수용하려는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를 급선무로 실천하려고 했던 거죠. 좌익이 인식했던 것은 그런 점에서 지향점은 민족 통일 전선을 꾸려서 인민정부를 수립하자였지만 그래서 그걸 통해서만이 이것이 가능하다였지만 추구하는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근대 민주주의의 그런 결과물들을 빨리 이식하고 확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주된 것이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박치후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일단은 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관이 이제 가장 특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해방 이후에 분단의 제도화되면서 또 철학이 분단되면서 그 강단 철학 위주로 대한민국 철학계가 재편되고 독일 철학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다양한 어떤 그 실천성을 가진 철학이 단절되는 결과를 또 갖게 되었는데 그런 점에서 서양 철학 1세대 철학관이 박정홍 선생이나 박치우나 신남철이나 다 모두 일관적으로 갖고 있었던 점은 실천성입니다. 어떤 현실 문제와 조응하려고 하는 실천성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데 그런 생각이 잘 드러난 게 이제 철학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안 된다. 철학은 지금 여기 우리에게 무엇이야만 하느냐 이런 당위적인 물음으로 나가야 된다. 당위적이기 때문에 어떤 신념에 의한 당파성으로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그에게 이제 어떤 필로소피 전통의 단절 속에서 이 2500년 전의 필로소피 전통이 철학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가장 강하게 다가왔던 것은 이게 어떤 로고스만의 담론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로고스와 파토스의 결합을 매개하는 실천적인 활동이다. 결국 소크라테스의 철학관으로 다시 회귀하는 건데요. 그래서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재규정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물음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요.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그렇게 물었던 것처럼 민주주의란 마땅히 여기서 지금 무엇이어야만 하는가를 물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냥 철학 전공자니까 이론적인 참여로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실천적인 참여로서 실제로 목숨을 걸고 빨치산 투쟁으로 희생당하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철학관을 통해서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필연적인 실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격렬하게 해방공간의 투쟁에 참여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철학관으로 돌아가면은 계급적 당파성으로 정당화된 신념을 실천하는 이 분투 과정이 테오리아와 이즘의 합치, 이게 철학함의 과정이다라고 봤는데요. 테오리아는 어떤 관조적인 이론의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고 그 이론이 현실 속으로 뛰어들어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논쟁을 펼치고 변증법적으로 확산해 가면서 점점 소위 말하는 이즘이라고 하는 형태, 이제 이건 박치호의 용어를 빌린 겁니다. 이즘의 형태인데 현실적 적합성을 가진 사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화해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테오리아의 단계에 머물러서는 철학이 될 수 없다. 테오리아와 이즘의 형태를 다
필연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과정으로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운동을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박치후가 이 철학적 당파성과 강한 현실 지향성을 가지고 해방제국에서도 이론과 사상 사이에 긴장감을 유발해야 된다. 이론을 수입해 와서 적용하는 것보다는 그 이론이 어떻게 현실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가를 물으려고 했기 때문에 언론 활동에 집중합니다. 6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현대일보 좌익 언론지 주필을 맡으면서 밤낮 없이 일하면서 그렇게 이 이론과 사상 사이에 긴장감을 유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안으로 자기의 이론을 개입하려는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리된 글, 지금으로 보자면 좀 아쉬워요. 텍스트로서 봤을 때 민주주의 개념을 정말 딱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정교하게 논리적으로 정리된 글은 남기지 못했고 발표문이나 이런 그런 어떤 간략한 이론적인 틀만 제시한 글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예. 여기서 이제 신남철과 잠깐 비교를 했는데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박치훈은 철저히 이제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위에서 토대와 조건에 맞는 사회주의적 실천을 구상했다. 그래서 자신의 사회주의적 실천이라고 하는 이념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 속에 어떻게 용해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박치후가 다른 좌익 그런 운동가들과 다른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선공산당에서 남로당으로 이어지는 좌익 세력의 민주주의 이중혁명론을 견지하면서도 아까 여기서 이중혁명론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전 단계로서 부르주아 혁명을 실현하려는 그 이중혁명론을 견지하면서도 자기의 그러니까 조직원이 아니라 조직원으로서는 전자였지만 철학자로서 또 철학함을 가장 자신이 배운 대로 실천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보자면은 조직화된 이론과는 구별되는 어떻게 이 사회주의적 실천을 민주주의 개념으로 풍부하게 만들어낼까 이걸 고민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궁극적으로 실현 가능한 좌익 민주 정치의 지향점에 대한 이론적 개입, 실천적 개입 그렇게 다 추구를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 논의는 크게 세 가지 문제의식이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연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그래서 민주주의가 또 두 번째는 개별자들을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대우하고 있는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그 평등이라는 말보다는 공평인데 공평. 예, 그 통치의 논리적인 토대, 이제 그 자유주의가 근거하고 있는 형식주의적 논리, 그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변증법적 논리를 통해서 어떻게 공평이라고 하는 가치를 실현할 것인가. 이건 이제 자유주의를 훨씬 초월하는 문제의식이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자유주의적 제도화를 추구하면서도 그걸 훨씬 초월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을 했었다라고 저는 보고, 셋째는 지금 이 땅에서 실천 가능한 민주주의, 실천 가능한 민주주의를 하려면은 연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연대 범위가 너무 넓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확장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실천 가능한 민주주의를 또 동시에 물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대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적 반성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내용적 지향성을 새롭게 그는 구성하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자유주의적인 그 열매들이라고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통 선거권, 자유권, 그리고 평등권에 대한 기본적인 요청을 하면서도 우리가 절대 의회주의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답습하는 해서는 안 된다. 결국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도달한 것이 파시즘이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파시즘은 사라진 그 역사적인 그 과거가 아니라 민주주의 틀 안에서 얼마든지 다시 재현될 수 있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칼 슈미트 논의와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왜 박치후의 민주주의를 단순한 인민민주주의로 볼 수 없는가? 그래서 그 인민이 기존의 우리
정식화된, 교조화된 인민민주주의론과 어떻게 다른가, 그런 점을 제가 좀 더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걸 밝혀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치의 민주주의 개념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식 논리라고 하는 것이 이념 존재의 논리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변증법적 논리는 생성세계 논리로서 그 차이점을 가지고, 그런 점에서 근대 주체를 구상하기 위해서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의 권리와 욕망은 이념적이고 형식적인 존재로밖에, 추상적으로밖에 구성될 수 없었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고, 형식 논리가 도달한 분유 논리, 파시즘 논리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였다. 그 근대 철학이 얘기하는 개인은 너무나 추상적인,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부르주아 백인 남성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살아있는 개인들을 우리가 정치적 주체로 사유하기 위해서는 인민 개념을 이 당시 문맹률이 70%가 넘었던 이 당시에 우리 인민들을 어떻게 정치적 주체로 사유할까,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민 계급이 이뤄냈던 역사적인 과업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유주의자들, 백인 부르주아지가 얘기했던 자유는 처음부터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가상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능했다. 그래서 이제 갑질이란 말이 국어사전에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 이미 좀 재밌게 얘기하는 부분은 갑의 자유가 을의 부자유일 뿐이었고, 갑의 자유가 을의 자유일 수는 없는 그런 자유였다. 근데 실질적으로 1대1의 논리, 갑의 자유가 을의 자유를 포괄하는 갑만의 자유가 아닌 을들의 자유를 포괄하는. 그래서 요즘에 이것과 뭐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됩니다만은 진태원 선생님이 을의 민주주의를 몇 년 전에 출간을 하셨죠, 책을.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갑과 을이라고 하는 계약적인 개념이 어떻게 민주주의와 연결될 수 있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현재성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시즘은 결국은 이 자유주의에서 나온 것이다. 시민사회의 위기는 자유주의 위기를 가져왔고, 자유주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우리가 겪었던 5천만 명이 죽었던 2차 대전과 파시즘의 세계사였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일제 때 쓴 글에는 일본 제국주의는 그 노선과 다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이제 해방 공간이니까 이제 다시 정리하면서 파시즘의 시대는 그런 시민사회의 한계점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과거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틀 안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언제든지 도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파시즘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체주의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강한 정치 철학적 비판성과 합리주의 사고에 대한 옹호를 통해서 이 민주주의의 적을 어떻게 배격할 것인가, 그리고 파시즘으로 귀결되지 않는 합리주의 사고를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결국 실현 가능한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여야 하는가라는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먼저 배격해야 될 대상, 민주주의의 적, 그러니까 합리주의적이지 않은 사유를 배격해야 파시즘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국수주의적 경향, 뭐 안호상의 일민주의 같은 대표적으로 그런 국수주의적인 경향을 우선적인 민주주의의 적으로 보았습니다. 단순히 민주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본적인 논리가 비합리주의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권력을 가지는 순간, 지배계급이 되는 순간
다시 파시즘적 경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던 것이죠. 예. 그런 점에서 이 전후 파시즘, 예, 전쟁 이후의 파시즘을 배척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세력, 민주주의자들을 연대하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주의적 지배성을 재생산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 다른 이 당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는 조금 깊이를 다르게 한다고 보겠습니다. 둘째는 이러한 그 세계사적 맥락을 견지하면서도 이제 막 식민지로 벗어난 새로운 민주주의 정부를 건설하고 새로운 조선 인민의 개혁 요구에 부합하는 사회를 자주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해방 공간의 문제의식 기초에 있다. 이건 당연한 얘기이지만 해방 공간의 문제의식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 어떤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필연적인 정치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정치학적 개념으로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방공간의 민주주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정치학자들, 역사학자들, 철학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다 분절되어 있더라고요. 역사학계 연구, 사회학계 연구, 정치학계 연구.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포괄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해방 이후 조선의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에 대한 기대감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형식적 이식이라는 전략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문제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남쪽 자유민주주의는 처음부터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였던 것처럼 사실은 다른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억압하고 나온 분단의 제도 과정 속에서 나온 지배적인 이념인데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 되었던 것처럼 마치 재헌헌법에 보면은 자유민주주의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구현된 것처럼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합의와 봉합의 산물로서의 민주주의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도와 이유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해방 조선의 민주주의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유의 의미를 새롭게 하자.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자유, 시민사회가 얘기하는 자유 말고 새로운 자유를 얘기하자. 그래서 시민적 자유가 기존의 소수 부르주아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전략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유주의의 결과물을 수용하면서도 타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소유권적 자유 개념을 저는 넘어섰다고 보는데 이런 점에서 정치적 주체의 자율성과 전체 인민의 공평한 이익을 확보해야 된다. 예. 공평성 그런 점에서 이 충돌하는 가치인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두 가치를 함께 보장하는 정치 원리로서 민주주의를 사고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논리적 인식을 기반해서 전체주의의 형식 논리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변증법적 논리를 대립적으로 인식했다. 이것도 다른 이 당시의 논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분유 논리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극단화된 형태로서 파시즘과 전체주의를 가져왔는데 이것을 지향하는 것을 통해서 민주주의 정치는 변증법적 논리에 기초해야 된다. 변증법적이지만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 굉장히 박헌영의 입장과는 또 저는 차이점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양 철학사 전체를 너무 단순화시키긴 합니다. 여기서 박지우 얘기를 보면 너무 단순화시키긴 하는데 근대 형식 논리를 근대 정치 철학의 틀 안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민주주의 운영 형태를 고민해야 된다. 예. 그렇게 봤던 것이고 근데 이제 변증법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토론과 논쟁을 에서 동력을 많이 얻는다고 얘기하는데 변증법을 통해서 우리는 형식 논리학을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균열과 초월을 야기하는 요인, 끊임없이 갈등을 정치적
성숙의 과정으로 삼는 그런 변증법적 부정의 논리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운동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자유의 정신이 해방의 추동력이라고 보았던 점, 그리고 자기 희생을 중시했다는 점. 그래서 이규성 선생님은 박치후의 급진민주주의론이 시대의 실천적 극복을 과제로 삼는 실천의 차원에서 의의를 갖는 것이라고 평가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영미의 부르주아적 자유민주주의와 소련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극복한 진정한 세계적인 변증법적으로 재발명된 민주주의의 재발명이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했다. 그런 점에서 실증주의화된, 교조화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여전히 현재성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지점들을 아이디어를 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토대를 아까 말씀드린 시민이 아니라 어떤 인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인주주의로 해석을 했습니다. 인주주의. 그냥 휴머니즘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인주주의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일단은 제시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인민, 근로인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로인민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노동자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만 노동자라고 이제 인식되는 이 근로인민이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주체로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기존의 서구식 자유민주주의가 주장했던 것처럼 어떤 사실은 자본가 중심의 시민 계급이 아니라 노동하는 인민이 명실상부한 경제적,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민주주의는 인주주의적인 성격을 가진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급론에서 출발하는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인민의 삶을 중심에 두었다는 점에서 또 특징을 좀 재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너무나 이제 그 좀 선언적으로 제시된 부분이어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의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능력대로 일을 시키지 않는 사회, 능력이 있고도 일을 안 해서 무방한 사회, 그리고 일을 하고도 분배에 관여하는 것이 허여되지 않는 사회, 일을 하지 않고도 분배를 독점할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공평의 가상밖에는 안 되는 형식 논리적인 1대1은 있을는지 모르나 가장 참된 1대1, 현실적인 1대1, 현실적인 공평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구의 보통 선거권이 주어졌지만 그게 평등한 한 표가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인 그 n분의 1로서의 정치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를 구상했던 것이고, 그러므로 민주주의라는 것이 자기 자신의 주의와 주장에 철저하려면 이른바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주저앉지 말고 다수자인 근로인의 현실적인 1대1의 요구를 강력히 보증할 수 있는 근로인민 민주주의까지 진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굉장히 민주주의를 체제가 아닌 운동 개념, 변화 발전하고 현실과 함께 현실을 추동하면서 인민의 요구를 받아 안는 그런 활동과 운동 개념으로서 민주주의를 보았다는 점이 잘 드러나는 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주주의가 아니라 물주주의가 아니라 지주주의, 여전히 한국 사회는 지주주의인 것 같습니다. LH 공직자들의 투기, 너무나 이제 일상화된 투기를 보면 지주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인주주의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봐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선언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다섯 번째 특징은 근로인민민주주의는 모든 합리주의 세력의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결국 실천적 전략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좌익이 아니어도 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좌익들의 결집이 아니라 당시 국수주의적 경향에 맞서서 파시즘으로의 회귀를 막는 것이 더 급선무다. 그래서 민주주의자들의 연대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박헌영의 8월 태제와 결을 달리하면서도 다시 실천적으로는 회귀해서 왜 이것이 현실적으로
기묘한 문제인지를 설득력 있게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적 금주주의를 넘어서는 인주주의를 운영 원리로 삼자. 예. 그래서 범민주 세력이라고 하죠. 흔히 요즘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이죠. 범민주 세력. 반민주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범민주 세력을 연대하자. 이게 이제 박지우의 어떤 운동가로서의 실천가로서의 요청이었습니다. 모든 민주주의자는 단결하라. 네. 그래서 일단 세부적인 지향점의 차이보다는 일단은 반민주 세력을 새로운 국가 건설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 그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죠. 예. 이 당시 이제 이강국이라고 하는 또 좌익 계열의 이제 이론가죠. 이강국이 제시했던 이 당시 민주주의에 대한 좌익의 인식을 일반적으로 좀 살펴보자면은 민주주의적 국제 노선을 통해서 조선 문제 해결이 구해지고 있고 민주주의는 구주이며 조선의 지침이다. 아주 이제 막 신비화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지 중장이 주장하면서 실천하고 있는 데모크라시가 진정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예, 정반대된다. 이렇게 이제 대중적인 인식을 확산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강국의 논의에서도 데모크라시가 민족 분열의 어떤 무기가 아니라 일단은 통합론으로서 범민주 세력의 통합론으로서 수렴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척점에 미군정과 우익이 어떤 민주주의를 분열론으로서 주로 활용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일단은 전략적으로 범민주 세력의 통합을 통해서 민주주의 국가로 단계적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크게는 수렴이 되는데 좌익은 수렴이 되는데 박치우의 독자적인 논의를 조금 더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제가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근로인민민주주의가 가진 어떤 통합론으로서의 가치, 남북 통합의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박치우가 꿈꾼 해방조국은 근로하는 인민들이 공평하게 자신의 몫을 받고 삶을 스스로 갖고 갈 수 있는 인본주의적 공동체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 중흥이나 조국 근대화를 위한 규율적 주체로서 국민이라고 하는 주체는 상정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분단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결국 박치우가 꿈꿨던 그런 이상적인 정치 형태는 남쪽에서나 북쪽에서나 어디서나 수용될 수 없는 형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빨치산으로서 남과 북의 경계에서 생물학적인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과 북에서 이데올로그 역할이 아닌 진정한 인본주의적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주장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물론 한계점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박지우 민주주의론이 역사적인 한계 말고요. 어떤 그러니까 좌익의 전술로서의 한계 말고 어떤 사상적인 정교함이나 뭐 어떤 그런 체계화되지 못한 이론으로서의 어떤 한계점은 우리가 지적할 수 있겠지만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제가 뭐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적 소유권을 핵심으로 하는 원자적 개인주의와 불평등을 은폐하는 시민적 자유를 현대 민주주의의 자기 모순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또 우리가 다시 재해석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주의적인 이 캐치프레이즈를 자신의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사실은 공리주의적 그러면은 자유주의 한 속성으로서 이해를 해야 되고 형식 논리의 어떤 결과물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유주의와 어떤 다른 대립항들에 대한 어떤 현대적인 인식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실질적으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구현 과정으로서 민주주의를 사유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공리주의적인 맥락이 아니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노동자와 농민을 포괄하는 근로인민이 실질적인 사회 경제적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이상으로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또 새로운 사유를 또 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코민테른이 제시한 단계적 이행론에 충실한 8월 태제 이후에 조직적 활동과 함께 그의 행적이 이제 따라가면서도 별개의 장기적인 과제로서, 근데 너무나 이 맹아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그런 정치 철학으로 제출된 것으로서 박쥐의 민주주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찌됐건 통합론으로서 민주주의 공동 전선을 주장하면서 분열론이 아닌 통합론으로서 민주주의를 사고했다는 점에서 분단의 제도화 속에서 사라진 우리의 전통, 마치 서양 철학 1세대 철학관이 지금과 단절된 것처럼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도 단절되어 있는, 그래서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뒤에는 그 사족으로 덧붙인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 조배준 선생님이 시작 전에는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할 얘기가 별로 없다, 빨리 끝내겠다, 30분이면 충분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1시간 하셨습니다. 예, 지난 2월 원래 발표회 때도 조주영 선생님께서 이런 걸 하셨거든요. 예, 다시 한번 그 이제 발표자의 말을 믿지 않도록 할 거고요. 바로 이어서 유현상 선생님 토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현상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저도 이 화면 공유를 잠깐 하고요. 예, 화면 잘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네. 예. 전 그냥 아래 한글 파일로 올렸습니다. 그 글씨 크기가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예, 그 조배준 선생님 글 어제 받아서 읽어봤는데 뭐 제가 뭐 중불나게 논평이라고 할 건 없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요. 제 생각을 간단히, 그리고 또 발표를 듣다 보니까 논평문이랍시고 작성하던 때하고 약간 좀 생각이 또 달라지기도 했는데 그 읽으면서 또 덧붙일 이야기가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배준 선생의 박치우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해방 공간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견해를 표방하는 입장이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 이러한 전반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별로 인견이 아니고요.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또 박치우의 세계 인식이 변증법과 마르크스주의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철학자 중에서 서양 철학 1세대 철학자 중에서 이제 심남철과 박치우의 입장은 또 같은 세대의 어떤 박종홍하고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만 그 전반적으로 박치우가 주창하는 근로인민민주주의는 좌익에서 도출된 여느 민주주의 논설보다도 좌우합작과 민주적 연대를 보다 강조했다고 조배준 선생의 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 해방 공간에서의 좌우합작 노력에서 그러니까 좌익의 입장에서는 박치휘의 입장이 가장 뭐 적극적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노력이 그 박치휘의 실천 철학, 박치휘의 그 실천력에 비해서 과연 그 현실성이 있는 선택이었나? 과연 좌나 우 어느 한쪽이 이미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처지에서 외치는 좌우합작이나 민주주의적 연대라는 명분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현실적 실천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전 좀 약간 의문이 생깁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해방공원에서 좌우합작과 뭐 연대,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를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김구도 마찬가지고
또 여운 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운 형은 중간 지점에서 좌우 합작 이런 노력들을 했지만 또 양쪽에서 다 비난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도 있었는데, 근데 그보다 더 한쪽 그 진영이 확실한 경우에 반대쪽 진영, 그걸 합리주의적인 모든 민주주의자들의 연대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도 그게 과연 뭐 결과론일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주장이었는지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런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논평에서는 조배준 선생의 글을 읽으면서 단편적으로 드는 생각 몇 가지를 던지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기 표현 꼬투리 잡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서론에서 표현한 결국 한국 전쟁을 전하여 남쪽에선 자유당과 친일지주 출신으로 대변되는 한민당만이, 북쪽에선 김일성의 만주파만 유일한 개방적 이념 공간으로 남았다. 이거 아마 최장직 교수님 표현인 것 같아요. 문맥상으로 의미가 전달이 되지만 최장직 교수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과연 개방적 이념 공간이란 말이 확 이렇게 와닿진 않아요. 뭐 다른 표현들이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조배준 선생의 표현이 아닐까 조배준 선생한테 묻는 건 아니지만 뭐 개방적 이념관, 민주파만이 유일한 개방적 이념 공간, 이게 첨삭하던 버릇의 어떤 나쁜 습관일지 모르겠지만 문맥상으로는 어떤 취지의 표현인지는 알겠지만 썩 개념적으로 좋은 느낌으로 전달되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 각주 6에서 보면 김정인 선생의 견해를 인용했는데 길게는 썼지만 그 민주주의에 대한 그 해방 후 여러 진영이 민주주의에 대한 동상이몽을 꿈꾼 양상을 근거로 그런 평가를 했어요. 그 김정인 선생의 말이 인용된 건데, 민주주의 자체가 분열의 가치로 작동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배준 선생이 추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시 분열의 사회상은 각 진영의 각기 다른 산법에 따른 결과이지 민주주의 그 자체가 분열적 가치로 작동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뒤에 각주 13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김정인식의 표현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가 원래 양날의 검과 같은 속성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만약 민주주의가 당대의 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의 보편적 정치 이념으로 여겨져서 각 진영이 모두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활동한 것이라면 민주주의를 이러저러한 수식으로 고쳐서 왜곡한 당대의 정치 세력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민주주의 그 자체가 문제를 안고 있는 정치 이념인 듯한 식의 개념 사용은 저로서는 좀 매끄럽게 수긍되진 않아요. 이 점에 대해서 필자의 좀 더 세심한 비판과 검토가 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민주주의가 지고지순의 가치는 아니다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모두가 민주주의를 내세웠다면 각자는 자신이 원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식을 붙이겠죠. 진보적 민주주의, 뭐 급진인민민주주의, 또 근로인민민주주의, 뭐 어떻게 표현을 하든 간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하든 간에 그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그 안에 담겨 있는 함축과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걸 좀 더 분석하고 비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이러한 논자, 저의 지적이 뭐 일부라도 뭐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결론에 앞서 필자가 조배준 선생도 해방 공간에서의 민주주의를 일컬어 남북의 적대적 분열을 상징하는 원형적 기표로 인식되었다라고 결론 바로 윗부분에서 이렇게 진단하는 것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과도한 어떤 누명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원망해야지 왜 민주주의를 원망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사실 그 조배준 선생의 그 발표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든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저러한 수식들은 사실 그 민주주의의 가장 순수하게, 그러니까 인류가 그나마 앞으로 더 나은 정치 이념이나 가치가 등장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어떤 뭐라 그럴까 가장 현실적으로 수용할 만한 보편적인 이념이라면 민주주의 앞에 어떤 수식을 붙이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조배준 선생님도 한국식 민주주의, 그 뭐에 유신 독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무슨 민주주의 붙이는 순간 그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민주주의를 특정한 방식으로
가두어 두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게 민주주의의 잘못은 아니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조배준 선생님 발표문 3쪽 하단에서 좌익이 생각한 민주주의의 성격을 논하면서 그 부연되는 설명을 하는데 요거는 표현에 관한 겁니다. 뭐 내용이 아니고요. 상반되는 내용을 전개하듯이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매끄럽게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각주 13의 내용은 해당 문단을 시작하면서 이미 밝힌 바 있는데 그게 그 아까 반공은 민주주의 뭐 이런 등식이었나요? 하여튼 그렇게. 근데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중간에 반면에라는 역접 접속어를 사용해서 중복되는 내용을 마치 상반된 내용 소개를 하듯이 전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그 조배준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보시면 뭐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것은 5쪽 32줄에 보면 이런 점은 실천성을 강조하는 서양 철학 1세대의 공통적 철학과는 박지우가 파악한 인간 개념에서도 드러난다. 이게 주술관계가 좀 잘못됐죠. 첨삭하고 완전히. 철학관을 철학관으로 고치면 무난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점은 실천성을 강조하는 서양 철학 1세대의 공통적 철학관으로 박지우가 파악한 인간 개념에서도 드러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간단한 수정 사항인 것 같고요. 또 7쪽 14줄에는 새삼스러운 것이지만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지만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지우가 기술한 내용이 새삼스러울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좀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6번째로 필자는 신남철의 주체와 박지우의 주체를 비교하는데 아까 신남철하고 비교하는 부분을 좀 빨리 넘어가긴 했는데요. 신남철에게 주체란 세계를 변증법적 창조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필연의 속박에 항쟁하는 자유민을 1930년대 당대의 주체적 인간상이라고 했고요. 박치우에게 주체란 그 좀 아래 내용에서요. 민주주의적 주체인 인민이란 역사적 사회적 자각을 가진 다수 피지배 계급 이렇게 하면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비교하는 내용에서.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는 이 신남철의 주체와 박치우의 주체 개념에 모종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드러내려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표현은 엄연히 다른데 필연의 속박에 항쟁하는 자유민과 피지배 계급으로서의 인민 요 둘 사이에 무슨 뚜렷한 차이가 있는가? 이 차이는 별로 이렇게 뚜렷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함축이 있는 것인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배준 선생은 신남철 등이 주창했던 진보적 민주주의론과는 다른 박지우만의 민주주의 이념을 규명하고자 먼저 주체관의 차이를 언급한 듯한데 실상 그 주체관에선 저는 그게 차이가 뭐가 뚜렷한지 그러면서 그 뒤에 민주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가 있다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지우의 민주주의론을 인민민주주의라고 명명하는 것이 혹은 이제 근로인민민주주의 그러니까 지금 조배준 선생님이 구분했듯이 동유럽의 인민민주주의와는 다른 근로인민민주주의라고 명명하는 것이 진보적 민주주의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진보적 민주주의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전 단계를 거치는 박헌영이나 신남철의 입장과 연관된다는 건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에 대한 박지우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는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조배준 선생은 박지우가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문제는 부르주아 계급만의 자유를 옹호하는 민주주의의 변절의 과정으로 본다는 점에서 그러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조배준 선생도 인정하듯이 박지우 역시 남노당의 이중혁명론의 입장을 계속 견지했다는 점에서 좀 더 뚜렷한 구별점이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까 발표를 하면서
남노당의 어떤 조직의 일원으로서는 이중혁명론, 그러나 한 사람의 철학자로서는 자기 독자적인 입장에 결이 다른 그런 민주주의론을 내세웠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는데, 그게 사실 그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그렇게 구상되는 것하고 실제 역사적 시간 속에서 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게 언뜻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천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한 개인 철학자로서의 실천성과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실천성이 구분이 되는 것인가? 사실 조직은 뭐냐, 실천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일종의 배경과 백그라운드와 이런 것이 될 텐데, 그리고 오히려 한 개인의 철학자로서의 실천 철학을 구성하는 것은 오히려 더 이론적인 작업이 아닐까. 오히려 실천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론적 작업일 수 있고, 박지우가 활동을 한다면 남노당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더 실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 괴리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봤습니다. 들어본 게 아니라 들었습니다. 또 7번째는 그냥 저의 아주 그 단순한 생각인데요. 논자의 단순한 생각을 던져보자면, 변증법적 역사 발전 논리에 수긍하고 동의하는 입장이라도 당시 해방 정국에서 바로 직전의 식민지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역사적 측면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방 정국에 필요한 민주주의의 성격을 달리 규정하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이제 한반도가 일제에 의해 강점된 시기 동안을 시민민주주의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민주주의 전 단계로만 생각한다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론을 옹호하는 것이 그렇게 부자연스럽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편 비록 당시 한반도가 시민혁명의 단계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식민지가 된 상황이지만 그 기간 동안 형식적으로는 이미 봉건적 의미의 신분제가 사라진 상태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일제로부터의 해방 과정, 이거는 박지우도 그런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해방 과정에는 단순히 일제가 한반도에서 물러갔다 이런 걸 떠나서 문화적으로도 일제의 파시즘적 잔재마저 해소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그런 해방 과정을 일종의 시민혁명과 같은 성격으로 본다면, 비록 우리 힘으로만 해방을 한 건 아니지만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론에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박지우가 견지하는 이중혁명론은 내용상으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론이 아니라 식민 잔재를 청산하는 단계를 거치고 근로인민 민주주의 혁명을 지향하는 것이라는 정도로, 내가 조배준 선생님의 글을 그렇게 큰 취지로 큰 흐름에서 그렇게 정리해도 좋은 것인지 그 확인 좀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봤냐면, 미국의 시민혁명이라고 하면 시작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전쟁부터 시작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였을 때 그 시기가 18세기건 우리와 같이 20세기 초이건 간에 식민화된 상태는 아직 그 자본주의적 식민화 단계든 아니면 전자본주의적 식민화 단계든, 식민화된 상태는 일종의 노예 상태라고 봤을 때 그 억압된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자체가 일종의 자유를 쟁취하려는 자체가 일종의 혁명의 과정이 아니냐. 미국 혁명을 예로 들어서 그 해방을 위한 노력이 독립을 위한 노력부터 시민혁명이라면 한반도 해방 정국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굳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단계, 8월 대제에서 박헌영이 밝힌 그런 시기를 박지우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조직의 일원으로, 아까 말한 조직의 일원으로서는 동의할지 그 행동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조배준 선생이 얘기한 한 명의 철학자로서 역사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자신의 시대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면 조배준 선생님의 그런 서술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배준 선생의 흐름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그렇다면 실제로 박지우가 이 식민지 상태를
뭐 봉건 상태인지 그 전근대 사회 뭐 이런 우리 역사적 부분에서 어떤 성격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사실은 부르주아 혁명 이전에 시민혁명 이전에 서구 근대 시민혁명 이전의 상태의 사람들이 다 사실은 국가 대 국가의 식민화 상태는 아니지만 계급과 계급 사이의 식민화 상태였다라고 본다면 그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일제강점기 시기를 시민혁명의 전 단계 그리고 해방과 더불어서 그 식민의 잠재우고 파시즘적 잔재를 해소하는 것이 이제 시민혁명의 전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를 수립하고 국가 체제를 확립하는 단계에서 바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 이딴 거 거치지 않고 바로 근로인민민주주의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생각한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 나름의 자의적 해석이 맞는지. 그다음에 조배준 선생이 전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박치우의 이상은 분명 마르크스주의적 역사인식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까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그 부분도 거기서 이제 저는 박치우의 생각이 폄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적 역사인식이라는 틀에서 보면 크게 새삼스러울 게 없다라고 보았거든요. 그러면서 박치우의 근로인민민주주의가 후반부에 12쪽 부분에 당시 동유럽의 신생사회주의 국가들이 표방하는 인민민주주의와 차이를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필자가 보기에 조배준 선생님이 보기에 당시의 동유럽의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적인 변증법적 역사인식과 다른 인식의 기초에서 추진되었다는 것인지 아울러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동유럽의 사례를 묻는 것이 제가 좀 과도한 것이라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기술했으니까 생각하는 핵심적인 걸 간단하게라도 좀 부연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마르크스주의적 변증법적 역사인식 이런 차이를 떠나서 동유럽의 사회주의화 과정하고 한반도의 역사적 상황 차이를 어떤 큰 차이로 놓고 보는지 그리고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예를 들면 우리가 해방 딱 되고 나서 한국 사회가 일제 기간 동안에 산업 시설들이 들어섰다고는 하나 아까 근로라는 말을 계속 썼는데 농민 대 노동자 비율 이런 것들이 과연 또 어떤 식으로 진단이 됐는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같이 고려해야 될 변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시비 걸자를 그냥 이쪽 꽉 채우려고 하나 더 넣는데 박치우가 변담의 효용성의 원리로 민주주의 의를 설명한 것을 필자는 서양 철학 수행에서 독특한 면이라고 조배준 선생님 보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 박치우 자료 볼 때 이걸 이렇게도 활용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주 33에 인용된 박치우의 입장에 기초해서 보면 아까 상징적이어서 이걸 읽어보겠다고 한 인용문 있죠? 네. 거기서 보자면 차라리 굳이 벤담의 걸 그대로 쓰고 오느니 박치우의 취지는 모든 인민의 최대 행복이라고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안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할 때는 가능한 한 최대 다수의 가능한 최대 행복 저는 그렇게 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보통 기업을 운영하는 자본가들이 자신들이 고용을 함으로써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시키는 것처럼 하는 알리바이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이게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러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근로인민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박치우가 그대로 썼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저는 좀 약간 좀 어긋나지 않나. 최대의 크기와 모든의 크기가 같을 수도 있지만 최대는 결코 모든을 능가할 수 없으며 모든은 예외 없는 최대의 상태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박치우는 모든 인민을 아까 염두에 둔 거라고 봤어요. 아까 주 33에 인용된 것은. 모든 인민이 능력이 있든 없든 차별받지 말아야 공평하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최대라는 말로
박지우의 꿈을 담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든이라는 그릇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지우는 공리주의 효용성의 원리로 자신의 의도를 어쩌면 충분히 표현하지는 못한 듯합니다. 사실은 앞에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윈민의 정치도 전에 저도 이제 박지우 읽을 때 이거 왜 이걸 이렇게 패러디했지 이런 장난스러운 의문을 가져봤는데 썩 그 좋은 그 전략은 아니지 않았나, 성공적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엔 그냥 좀 표현에 관한 거니까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찌됐든 조배 선생 글 잘 봤고요. 몇 가지 저도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돼서 고마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해주신 우리 유현상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뭐 빨리 대답하면 빨리 대답할 수 있죠. 또 몇 가지 묵직한 질문이셨어요. 조배 선생님께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 자세하게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글을 다시 재구성을 해서 다시 쓰는데 또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표현의 문제나 제가 이게 글 문장에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받아서 고치겠고요. 제가 9가지여서 너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마지막에 지적해 주신 것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 공리주의적인 표어를 통해서 드러낸 것, 그것 한 개는 제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좀 고민을 많이 저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와 모든을 통해서 그 기존의 형식주의 논리를 그렇게 비판했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했을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 같고요. 다 저 기억이 안 나면 제가 아까 전반적으로 박지우가 해방 공간에 대해서 같은 진보 진영 안에서도 이거를 해방이란 사건과 그 뒤에 미군정의 이런 민주주의 담론이 한참 격렬하게 일어났던 그 과정 자체를 뭐 이를테면 시민혁명의 과정이다. 이미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전략 속에 있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쟁취해가는 그런 분투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진단한다면 그 짧은 기간이지만 몇 년 안 되지만 그걸 마치 서구의 시민혁명에 우리가 식민지라는 상황을 겪었던 독특함 때문에 생긴 이상한 방식이지만 우리가 시민혁명, 부르주아 혁명의 경험을 하는 그런 단계, 나중에 4.19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박지우가 봤다면 요 과도기를 거치면서 부르주아 혁명은 어찌됐든 좌파들에겐 과도기니까 그래서 그 자체를 과도기로 보고 정부가 수립될 때는 바로 근로인민민주주의 공화국 형태로 가는 그런 걸 박지우가 구상을 한 건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물어본 거예요. 예, 저도 그거는 궁금한데요. 어쨌든 아까 해주신 질문, 과연 식민 통치를 어떻게 봤을까? 근데 제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파시즘에 대한 강한 비판성을 염두에 둘 때 결국 일제 식민 통치를 파시즘 사회로 규정했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신분상이나 물질적으로 근대화된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디까지나 시민사회의 자양분들을 수용한 시기라기보다는 파시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는 뭐 근대화됐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나 어떤 내면적인 공동체의 가치로서는 굉장히 전근대적인 사회의 속성들을 많이 가진 더군다나 근대적인 사상의 핵심인 합리주의 사상을 훈련하지 못하고 비합리주의적인 그 사상에 물들어 있는 시기로 보았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론을 실천적으로 수용하면서 과연 아까 하신 말씀 남노당의 브레인 역할을 하면서 조직의 일원과 철학자 박지우를 구별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가설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꾸 그거를 분리시키는지는 저도 잘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남노당의 일원과 철학자 박지우를 구별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양자의 어떤 사실 뭐랄까요? 정치한 논증은 불가능합니다. 남아있는 글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이에서 그의 고민을 좀 따라가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식민 통치의 어떤 지배 주체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국수주의적 경향이 바로 득세하는 것에서 보듯이 파시즘 세력, 파시즘 자양분이 이미 식민 통치 기간 동안 내재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철저히 자유주의적인 제도화를 통해서 합리성을 사회에 확산시키는 것이 우선으로 판단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 또 그 제가 논평에서 뭐 9가지 했지만 다 그 몇 가지 표현들 빼고 뭐 그러면은 큰 흐름은 뭐 예. 그렇다 치고 제가 두 개인가 정도는 김정인 선생하고 최장식 선생이 용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개별적인 것을 떠나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같은 연구를 하더라도 정치학과 같은 이 사회학 하시는 분들이 이 갈래짓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수식 붙여가지고 이렇게 범주화하는 거. 오히려 우리가 뭐 우리도 철학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런 거에 따라서 근본적인 의무는 민주주의 자체를 수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철학이 그렇게 개념을 사용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거는 뭐 네. 나중에 뭐 같이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니까 그 예. 개념이나 용어 사용 등에 대해서는 인용을 하더라도 그 인용이 그 전체 맥락의 의도는 알겠지만 좀 그런 바탕 위에서 논의가 전개되면 전개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인용한 부분들이 다 기존의 뭐 대표적인 것들인데 보면은 해방 공간의 사상 지형을 철학하는 분들이 많이 담론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주의를 진영론으로 봐요. 이 기존의 연구들은. 그러니까 결국 진영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가치 지향으로서 철학 사상적으로서 민주주의를 사유하는데 선행 연구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진짜 해방 공간의 사상 지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철학하는 사람들이 개입해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실현되고 좌초되고 온갖 실패의 역사지만 그 안에서 현재성을 발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그거는 정치학자들이 안 하거든요. 역사학자들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가치 지향을 조금 더 발굴해내고 그거를 우리 다른 철학 논문처럼 논증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자료의 미비나 뭐 남북의 분단 때문에 그런 점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박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신남철의 진보적 민주주의, 뭐 이강국의 진보적 민주주의, 과연 개념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지점이냐, 아니면 그냥 진영으로 뭉뚱그릴 수 있는 거냐. 저도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 사실은 박지우를 시작으로 해서 당대 어떤 서양 철학 1세대뿐만 아니라 좌익 진영 그리고 중도 진영의 어떤 개념화된 그리고 가치 지향으로 구별될 수 있는 민주주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분들도 받아 안겠습니다. 예. 예, 저도 이 혹시 부분만 유현상 선생님 저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어요. 예. 다른 분들 발언하셔야죠. 예. 혹시 지금 계신 선생님들 몇 분 계신데 혹시 발표자께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한 거 질문 드릴까요? 저는 여기 잘 모르지만요. 일단 그냥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린다면 서양 철학 1세대로서의 박치우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료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뭐 질문하기가 좀 애매한데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의 어떤 진보적인 근대 공간에서의 합리성? 뭐 헤겔, 막스 이런 사람을 다 그냥 아우르는 그런 것인가요? 그 합리성이라는 그 개념이 좀 정말 어떻게 박치우가 이렇게 공부해서 수용을 했는지 그게 좀
좀 저는 굉장히 이색적으로 좀 느꼈어요. 그래서 합리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어떤 박치우의 수용 이력 이런 거가 좀 그랬고요. 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공평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좀 저는 독특하게 좀 들어왔습니다. 보통은 뭐 자유, 평등, 뭐 박애, 뭐 옛날에 프랑스 학문들이 얘기하는데 이 공평이라는 말도 어디서 왔는지 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거 아까 이제 유현석 선생님 논평을 들으니까 제가 언뜻 듣기에도 박치우는 이제 막시스트인 것 같은데 이 공평이라는 말을 변증법 막시즘에서는 잘 안 쓰는 것도 같고 이 박치우의 고유한 용어인가요?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그거 간단히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합리성 그 개념은 저도 조금 포커스를 다시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형식주의적인 논리로 사유할 수 있는 어떤 역사적인 우리 단계가 근대적 사유의 핵심이라면 형식주의가 결국 파시즘적 사유로 변질되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합리주의적 사유 또는 그것으로 도출될 수 있는 합리성이라는 가치는 일단은 형식 논리에 바탕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공평 개념은 노동자라고 하지 않고 근로인민이라고 하는 것처럼 특별한 저는 강조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저기 평등은 절대적인 형평이고 뭐 공평은 그 실질적인 형평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평등과 공평 다 가치론적으로 들어가면은 결국 분배에 관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시대적인 어휘나 용법상의 어떤 문제이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찾아보고 나중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한 가지만. 그런데 그 합리성이라는 그 말에서 우리가 보통 뭐 변증법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형식 논리라는 말에 대해서는 굉장한 좀 거부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형식 논리는 내용을 담지 못하고 그 합리성이란 말을 형식 논리의 언어로 이렇게 구사하면 굉장히 그야말로 건조한 합리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형식 논리를 피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답을 기대했는데 형식 논리라고 말씀하시기엔 좀 그게 좀 약간 이상하긴 해서 말씀인데요. 맞습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네네. 예. 좀 아니 나중에 근데 한번 또 공부하시고 문맥상으로 네. 보면 음. 그 형식 논리 그러니까 뭐 프랑스 철학에서의 합리주의라든지 근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합리성의 문맥은 아닌 듯하고요. 변증법적 역사 인식을 그러니까 합리성 그러니까 이른바 얘기하는 흔한 우리 근대적 합리성은 형식 논리라 현실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박지우 표현에 나오진 않지만 문맥상으로는 가짜 합리성이고 변증법적 이치에 부합하는 사유를 하는 것을 박지우는 합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좀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조변 선생님이 나중에 좀 참조하시거나 네네. 그 나중에 점, 또 예. 찾으시면 또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예,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조수님 발표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난 공고에서 조수님의 그 발표 제목 중에 부제 오래된 미래로서의 한반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구절이 사실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내 오해는 박치우의 민주주의론이 어쩌면 한반도 거주민들의 오래된 뭐 염원이거나 관습이거나 뭐 등등과 연관되어 있는 것 혹시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었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발표문에서 관련해서 이제 역시 주목할 만한 용어가 인주주의라고 하는 용어예요. 설명하셨듯이 뭐 물질 혹은 자본 또는 무슨 토지 이런 것에 대항하는 개념으로서 사람 이렇게 상정한 듯한데
매우 나이브하죠. 나이브해요. 근데 이거는 아마 당시 상황에서 박지우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 그리고 막스주의를 보호 내지는 옹호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개념 용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이건 상당히 무게 있는 것일 수 있다. 비록 충분히 개념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주목할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박치우의 이런 아이디어의 배경을 추적해 볼 수 있는 는 없을까? 이를테면 이때 이미 인민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많이 확산됐고 박치우도 익히 접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박지우의 논평의 과정들이 추적이 되는지 뭐 등등 과 관련해서 추가로 좀 보충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유현상 선생하고 논의 중에 기존의 연구 성과들, 주로 이제 철학 이외의 다른 분과학문에서 많이 진행된 것인데, 이제 우리는 이제 뒤늦게 이런 논의들에 참여를 하는 마당에 좀 다른 논의 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이제 역사적인 사실의 추적을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뭔가 새로운 논의 지평을 열기 위해서도 뭐 전 이런 것들을 좀 확장해서 얘기를 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예, 조배준 선생님. 예, 예, 선생님, 김부준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오래된 미래라는 표현은 사실 수식적인데 어떤 내용적으로 이상향이라거나 아니면 뭔가 완성된 형태라는 의미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본원적으로 인민자치라고 하는 그 가치를 본원적으로 고민했던 유일한 시기 우리 현대사에서, 그런 점에서 제가 좀 비유적으로 썼던 표현이고요. 어디까지나 어떤 완성이나 성숙을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는 영원한 규제적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사유를 토착적인 문제의식으로 논의했던 짧은 시기에 대한 어떤 그런 비유적인 의미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나이브하고 정교하게 개념화하기 어렵고, 그 텍스트를 역으로 추적해서 어떻게 이렇게 사상이 형성되었는가를 추적하기에도 중간에 비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절과 단락들을 이제 해방전도 이제 매끄럽지 않은 게 40년대 초반에 이제 그 절필을 하고 중국에 있다가 해방 이후에 돌아오기 때문에 30년대 주로 남긴 글과 해방 공간에 남긴 글의 어떤 그 시간적인 그리고 사상적인 간극이 있습니다.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게 이제 일단 관건이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개념화가 더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키는 차원에서 개념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사상의 맹아들을 저는 계속 조금 더 발굴해내고 재해석해내고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제가 반복하는 거는 나이브하다, 이건 뭐 어쩌라고, 이제 와서 뭐 이거 어쩌라고라는 평가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지금 현재성을 가진 이야기로 재해석해낼까, 그러면서도 너무 혼자 소설 쓰는 게 아닌 게 될까, 그거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답변 중에 난 처음 듣는 새로운 소식인데 38년인가 37년인가 수감이 되죠. 그리고 추록되고 나서 중국을 갔었군요. 중국에서 행적이 혹시 알려진 게 있습니까? 그게 이제 뭐 몇몇 증언들에 의하면 이육사 시인과 함께 활동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드러난 게 없어요. 비슷한 시기에 망명했던 뭐 시인 백석 같은 경우는 만주국 신경에서 뭐 다 기록들이 남아 있고 이런데, 이 사람은
만주나 베이징 쪽에서 뭐 했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저기 류승환이란 선생님은 이육사와 함께 독립운동에 일부 참여했을 것이다라고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여성 독립운동가 할머니의 증언을 일부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규명된 건 없는데 이 피가 끓는 학자가 그 30대 중반의 5년 동안을 어떻게 보냈을까 중국에서. 예. 그래서 그 이전에 30년대 글과 해방공간의 글의 결을 조금 읽으려고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혹시 다른 선생님 예 추가 질문 없으실까요? 예, 5초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없으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오늘 뭐 수고해주신 조배준 선생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걸로 이번 3월 원래 발표를 마감하도록 하는데요. 그래도 최종호 선생님 오셨으니까 인사 말씀 한번 마지막 듣고 이 원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호 선생님 최종 인사 많이 해주시죠. 뭐죠? 채팅창에 최종국 선생님이 로자 룩셈부르크와 비슷한 삶을 느꼈습니다. 그 말씀을 남기셨거든요. 그거를 좀 부연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종 마지막 인사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난 늦게 들어가지고 앞에 이야기를 다 못 들었어요. 그래서 뭐 크게 할 말은 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로자 룩셈부르크의 자료도 별로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 죽어가는 그런 삶의 현장도 굉장히 비슷하고 지금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자료가 분명히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일본이나 아니면 많은 동유럽의 국가들 중에서 20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사람들 대부분 다 자료가 풍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렇지만 그들을 얼마나 철학적으로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부활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활을 우리 후학들이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조배준 선생님 그리고 유현 선생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최종 선생님. 예, 이것으로 3월 원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월 원래 발표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